글로벌 시니어 스토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IPO를 앞둔 AI 스타트업 CTO였던 김준호. 5억 달러 가치의 회사를 이끌던 그가 어떻게 텐더로인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2024년 11월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거리입니다. 새벽 5시 차가운 안개가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낡은 골판지 위에서 한 남자가 몸을 떨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김준호 50세. 그의 손은 떨리고 있고 옷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6년 전 정확히 같은 시간 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팔로알토의 고급 주택,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맥북 프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회사 주식 상장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Neuraltech, pre-IPO valuation $500 million. 화면에 떠 있는 숫자였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수진이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IPO 로드쇼 준비해야지. 골드만삭스가 오늘 오후에 최종 미팅 잡혀 있어.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집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어젯밤 발트역 앞에서 구걸해서 모은 4달러 35센트. 커피 한 잔도 못 사네. 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6년 전 같은 시간 그는 5달러짜리 커피를 아무렇지 않게 팁까지 얹어 사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의 뇌리에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2018년 가을 그가 CTO로 있던 뉴럴테크는 샌프란시스코 소마 지역의 멋진 오피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직원 120명,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준호 축하해요. 시리즈 C 투자 확정됐어요. 8천만 달러. 공동 창업자 마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와 딸 지수와 함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큰 부자 될 거야? 12살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허리가 삐걱거립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공중화장실로 향합니다. 더러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북한 수염, 충혈된 눈. 이게 나야? 그는 거울 속 낯선 남자를 바라봅니다. 6년 전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톰 포드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our cutting-edge AI platform. 준호는 샌드힐 로드의 벤처 캐피털 앞에서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Mr. Kim, this is impressive. We're in.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준호는 화장실 벽에 기대어 섭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2019년 2월 주 투자자였던 체코 출신 빅터 노박이 사라진 그날. 8천만 달러가 함께 증발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가짜 펀드였던 겁니다. 우리 회사를 상대로 수년 동안이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기를 계획해왔던 겁니다. 준호 회사 계좌가 비어 있어요. 빅터한테 연락이 안 돼요. 그쪽 관계자 그 누구와도 연락이 안 돼요. CFO 제니가 패닉 상태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줬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언론이 난리를 쳤습니다. Korean startup CDO involved $80 million fraud. 한국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가 80밀리언 달러 사기에 연루되다. 준호는 주저앉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하지만 몸이 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것을. 처음엔 술이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다 누군가 건네준 작은 알약.
이거 먹으면 다 잊을 수 있어. 현재의 준호는 손을 주먹 쥡니다. 안 돼. 오늘은 참아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금단 증상이 밀려옵니다. 온몸이 아프고 땀이 흐르고 구역질이 납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칩니다. 준호 씨? 준호는 고개를 듭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얼굴일까요? 혹시 뉴럴테크의 김준호 씨 맞으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본 겁니다. 과거의 그를, 성공했던 그를, 그리고 지금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를 삼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준호 씨, 잠깐만요. 그 남자가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빨리 걷습니다. 도망치듯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신의 실패로부터,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그리고 결국 익숙한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그가 가장 가고 싶지 않지만 몸이 가장 원하는 그곳으로. 5억 달러 가치의 회사, 120명의 직원, 그리고 빛나던 미래.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8천만 달러를 들고 사라진 투자자. 그리고 시작된 악몽. 김준호의 추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IPO 준비의 마지막 단계, 주 투자자 빅터 노박과의 최종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회의 끝나고 저녁 예약해뒀어요. 당신이 프로포즈했던 레스토랑이에요. 수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좋은 소식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오전 10시 CFO 제니가 창백한 얼굴로 준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호, 큰일 났어요. 빅터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답이 없어요. 준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쁜가 보죠. 다시 연락해봐요. 하지만 오후 2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준호,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계좌가 거의 비어 있어요. 제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난달 시리즈 C로 8천만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한 순간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천만 달러는 입금된 지 3일 만에 여러 해외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되었습니다. 모두 빅터가 서명한 거래였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빅터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제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경찰서에서 FBI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빅터 노박과 그의 동업자들은 모두 가짜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다던 체코 투자펀드도 유령 회사였고요. 이 정도로 사기를 친 거면 배후에 아주 큰 조직이 있을 테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준호,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요? 급여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하나둘씩 직원들이 물어왔습니다. 준호는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120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꿈들. 모두 준호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리즈 A, B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준호와 경영진의 부실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TechCrunch, The Information, Bloomberg. 모든 매체가 뉴럴테크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Korean American CTO's $500M startup collapses overnight. 준호는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직원들의 원망하는 눈빛, 투자자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수지는 처음엔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법적 소송 비용만 수십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는 보유하고 있던 뉴럴테크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회사가 파산하면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팔로알토 집도 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준호, 우리 이제 어떡하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새 투자자를 찾을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 자신도 자신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냉혹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창업자를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들 하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된 CTO는 달랐습니다. Sorry, June. We can't work with you right now. Too much negative press. 과거 동료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팅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2019년 6월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의 몇몇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 씨, 실리콘밸리에서 실패하고 한국 와서 돈 구걸하러 온 거예요? 미국에서 망한 사업, 한국에서 해먹으려고. 한 투자자의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그는 한국에서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공항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은 거의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싸웠습니다. 앞으로 지수 사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우리 생활비는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제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1년? 2년? 그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2019년 8월 준호는 집을 잃었습니다. 은행이 주택을 압류했습니다. 가족은 이스트베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베드룸에 월세 $2,000. 그것마저도 수진의 간호사 월급으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때부터 우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직 스타트업 CTO가 우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승객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혹시 뉴럴테크 CTO 준 아니세요? 한국 이름은 김준호 씨. 제가 예전에 당신 회사 인터뷰 봤었는데.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맥주 한두 캔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캔은 금방 한 병이 되었고 한 병은 두 병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요. 이러다 당신까지 망가져요. 이미 망가졌어. 준호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120명의 인생을 망친 사람.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준호가 아닌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2019년 11월 딸 지수의 생일이었습니다. 13살. 준호는 선물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수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준호는 딸의 눈에서 실망을 읽었습니다. 아니, 연민을. 자기 아빠를 불쌍하게 여기는 딸의 눈빛.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차를 몰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난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적어도 생명보험금은 나오잖아. 수진이랑 지수는 그 돈으로. 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지수가 아빠 찾아요. 오늘 생일인데 아빠랑 케이크 자르고 싶대요. 준호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남자가 골든 게이트 브릿지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우버 운전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 어떡하죠? 당신 수입이 없으면 우리 감당 못해요. 2020년 1월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지수를 위해서예요. 이 상태로는 우리 모두 망가져요. 준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남편도 아빠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집안을 망치는 짐일 뿐이라는 것을. 2020년 3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지는 지수와 함께 오클랜드로 이사했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우버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고 결국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020년 5월 김준호는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거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김준호는 텐더로인 거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돼. 친구한테 돈 좀 빌려서 다시 방 얻으면.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5월의 샌프란시스코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밤이면 안개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골판지 한 장으로는 땅의 차가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MIT 나온 놈이 스탠포드 MBA가 이 꼴이 되다니. 준호는 매일 밤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쉼터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저녁 5시부터 줄을 서야 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쉼터 줄에 서는 것조차 수치스러워 길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른 노숙자들과 구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런 자존심도 사라졌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빅센터 앞에서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Spare some change? 처음 그 말을 내뱉을 때 준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2020년 여름 준호는 마크라는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60대 백인 남성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여기 생존 규칙이 있어. 첫째, 경찰 피해. 둘째, 다른 노숙자 짐 건드리지 마. 셋째, 좋은 잠자리는 혼자만 알아. 마크는 준호에게 거리 생활의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크와 함께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UN 플라자 근처에서 함께 잠을 잤고 세인트 앤서니 다이닝 룸에서 함께 무료 식사를 받았습니다. 너 전에 뭐 했어? 마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컴퓨터 일이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의 해였습니다. 거리는 더 위험해졌고 쉼터들은 수용 인원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더욱 피했습니다. 코로나 옮긴다고 생각하나 봐. 마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얻는 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보드카를 샀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야 잠이 와. 처음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병은 2병이 되었고 어느새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술이 되었습니다. 2021년 준호는 딸 지수의 15번째 생일을 거리에서 맞았습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딸 있어? 네. 있었어요. 준호는 과거형으로 대답했습니다. 2022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준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무게는 20kg 이상 빠졌습니다. 병원 가봐. 마크가 걱정했습니다. 돈이 어딨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료 클리닉에 가봤지만 대기 시간만 5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크가 준호에게 작은 알약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으면 고통이 사라져. 추위도 배고픔도 다 잊을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여기서 4년째 살다 보면 알게 돼. 가끔은 잊는 게 필요하다는 걸.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부터 마크는 자주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친구 만나고. 마크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크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있다는 걸, 손이 더 심하게 떨린다는 걸. 2023년 준호는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텐더로인 골목에서 맞았습니다. 50살. 그는 거울도 없는 공중 화장실 벽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오늘 나는 스탠포드 MBA 졸업식에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셔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 그 목소리에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옛날의 자신을. 준호는 도망쳤습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나를 모르는 척 해줘. 제발. 2023년 가을 마크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있었고 가끔 환각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크, 병원 가요.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크가 준호에게 다시 알약을 건넸습니다. 준? 같이 하자. 혼자는 외로워. 이번에 준호는 받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준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한 번만. 2월의 어느 날 준호는 마크가 건넨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2024년 봄이 오자 준호는 매일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끊어야 해. 그는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손이 떨리고 온몸이 아프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마크와 준호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죽겠지? 마크가 어느 날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럴지도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그날이 왔습니다. 추운 새벽 준호는 옆에 누운 마크의 이상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크?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크를 흔들었습니다. 마크, 일어나요. 마크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텐더로인 거리에서 새벽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크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크, 일어나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마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 동안 함께했던 유일한 친구가 그의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난 후 준호는 마크가 누워있던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크의 낡은 배낭이 거기 있었습니다. 안에는 딸의 사진 한 장과 작은 알약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알약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나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크처럼 자신도 곧 이 차가운 거리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죽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알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버릴게.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마크가 죽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마크가 남긴 알약들을 하나씩 삼켰습니다. 곧 끝날 거야. 곧 이 고통이 끝날 거야.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준호? 그 목소리. 1년 전에도 들었던 그 목소리. 준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남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죽음 후 3주. 김준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밤 준호는 손에 남은 마지막 알약들을 꺼냈습니다. 마크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마크. 나도 이제 갈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평소보다 훨씬 많이 삼켰습니다. 그리고 보드카로 넘겼습니다.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편한 거구나. 준호는 골판지 위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 숨을 안 쉬어요. 911 불러요.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뉴럴테크 사무실. 젊은 인턴 한 명이 버그를 못 잡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I'm sorry, Junho. 제가 너무 멍청해서. 아니야, 데이빗.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 번의 실패가 자네를 정의하지 않아. 데이빗. 그 젊은 백인 엔지니어. 준호가 직접 멘토링했던 인턴. 부사장님, 저 부사장님 같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데이빗의 밝은 눈빛. 클리어. 전기 충격이 준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준호는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천국?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살아있었습니다. 펜타닐과 알코올 혼합 과다 복용이었어요. 3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겁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살렸어요? 준호는 겨우 물었습니다. 밖에 계세요. 당신을 발견하고 구급차 불러준 분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 백인 데이빗.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Junho. 정신 드세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1년 전에도 뵀잖아요. 그때 도망가셨죠. 그 후로 계속 찾았어요. 텐더로인 거리를 매일 돌아다녔어요. 왜? 왜 나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2019년 그 버그 사건 기억하세요? 저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었죠. 그런데 준호 씨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한 번의 실패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데이빗은 계속 말했습니다. 뉴럴테크가 무너진 후 다들 준호 씨를 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사기꾼 빅터 때문이었다는 거.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그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거.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워서 데이빗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준호 씨. 당신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데이빗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120명의 인생을 망쳤어요. 제 가족도 망쳤어요.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데이빗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봤어요. 준호 씨 딸 지수 씨 맞죠? 준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수를 아세요? 여기 보세요. 태블릿 화면에는 MIT 웹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2024 Freshman Class. Jisoo Kim, Computer Science. 준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MIT. 지수가 MIT에? 그것도 컴퓨터 과학과요. 아버지처럼. 데이빗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준호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격. 연락주세요. 김지수. 날짜는 2024년 9월부터 매주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를 찾고 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몇 개월 전부터요. MIT 입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데이빗이 더 보여줬습니다. 지수의 MIT 입학 에세이 일부였습니다. 누군가 한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My hero is my father, Junho Kim. He taught me that success isn't measured by money or titles, but by how you rise after falling. 아빠는 제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빠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그 말을요.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참았던 4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지수한테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망쳤어요. 포기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 씨.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재활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재활. 돈이 없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카운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 과정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수를 다시 보고 싶어요. 이 모습이 아닌 아빠로서. 데이빗이 미소 지었습니다. 2019년에 준호 씨가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준호 씨한테 그 말을 돌려드릴게요.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크가 죽은 그 새벽 자신도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 마크, 미안해. 나는 아직 살아야 할 것 같아. 딸이 날 찾고 있어. 다음 날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데이빗이 직접 차를 몰고 재활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미션 리커버리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치료받으실 거예요. 입구에서 준호는 멈췄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데이빗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매주 면회 올게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준호 씨.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재활센터의 작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4년 반 동안 그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데이빗이 프린트해준 지수의 MIT 학생증 사진이었습니다. 18세, 밝게 웃고 있는 딸. 지수야, 아빠가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갈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금단 증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리고 자신이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게 될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밤 준호는 땀에 젖어 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몸이 마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돼.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수의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였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지옥을 통과해야만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재활센터 벽에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Recovery is not for people who need it. It's for people who want it. 재활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준호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원해. 간절하게 원해. 지수를 다시 만나는 걸. 다음 날 아침 첫 그룹 상담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저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준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재활센터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땀에 젖었겠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고 때로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나가면 돼. 텐더로인 가면 구할 수 있어. 한 번만.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준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상담사였습니다. 40대 히스패닉 여성 마리아였습니다. 못 자요? 준호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가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15년 전 여기 있었어요. 환자로. 3번 탈출했고 3번 다시 돌아왔죠. 4번째에 성공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해요? 딸 생각. 준호 씨처럼. 그날 밤 준호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리아와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하지만 매일 이기면 돼요. 오늘 하루만.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12월이 지나고 2025년 1월이 왔습니다. 새해 첫날 그룹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목표를 말해봅시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딸이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빗이 면회를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수 씨 엄마 수진 씨와 연락이 닿았어요.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를? 네. 지수 씨가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재활 중이라고. 수진이가 뭐래?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계셨어요. 하지만 지수 씨를 위해서라도 준호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지수 씨는 아직 몰라요. 수진 씨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날부터 준호는 더욱 필사적으로 재활에 임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그룹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변하고 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2월 첫째 주 준호는 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날 상담 시간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120명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TO로서 투자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에요.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재활센터를 나와 텐더로인 거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냄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지만 그때 마크가 죽었던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멈췄습니다. 골판지 위에 낯선 노숙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정도. 마크. 나도 마크처럼 될 뻔했어. 준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재활센터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 그는 비상구를 두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왔네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돌아왔다는 거예요. 2월 둘째 주 토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준호는 5년 만에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말랐고 얼굴에 주름이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얼굴 들어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당신이.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명 안 할게. 내가 나약했어. 내가 도망쳤어. 나는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어. 그냥 쓰레기였어. 맞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쓰레기였어요. 지수가 밤마다 울면서 아빠 찾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해요. 엄마 아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지수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그 애는 당신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훨씬 착해요. 수진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지수가 아버지한테 쓴 거예요. 아직 못 보냈어요. 주소를 몰라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수의 글씨였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어디 계시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빠가 필요해요. MIT에서 첫 학기를 마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빠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빠가 가르쳐 주신 말,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 그 말로 버텼어요. 아빠,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수 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지수 만나도 될까? 아직은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인해야 해요. 지수한테 또 상처 줄 수는 없어요. 알아.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지만 반드시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서 지수를 만날게.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이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재활센터에서 다른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환자가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을 때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견딜 수 있어요. 같이 해봐요. 4월 준호는 재활센터의 컴퓨터 수업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딩은 어렵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MIT 나온 엔지니어가 노숙자였던 사람이 이제 다른 중독자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5월 재활 6개월째. 준호는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데이빗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준호는 새삼 놀랐습니다. 4년 반 동안 그는 이 도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든게이트 공원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 취업 생각해야 해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하겠어?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창고 관리 직원을 찾고 있어요. 시급 $18예요. 창고 관리? 준호는 웃었습니다. 나 MIT 나오고 스탠포드 MBA인데?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나한테 창고 관리도 과분하지. 아니에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6월 준호는 재활센터를 퇴소했습니다. 7개월의 재활 끝에 마리아가 그를 안았습니다. 준호 씨 자랑스러워요. 다시는 여기 환자로 오지 마세요. 약속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데이빗이 준비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텐더로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집이 있었습니다. 주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창고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지수야, 아빠 이제 일 시작해. 많이 늦었지만 아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6월 김준호는 창고 직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25년 6월 15일 월요일 준호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데이빗의 회사 테크라지스틱스 창고. 준호는 작업복을 입고 창고 관리자 제임스 앞에 섰습니다. 경력이 특이하네요. MIT 스탠포드. 그런데 왜 여기를? 백인 남성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인생이 꼬였었습니다. 이제 다시 풀어가는 중이고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답이네요. 환영합니다.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도 그렇게 될 거였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박스를 옮기고 재고를 정리하고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게 일이구나. 진짜 일. 준호는 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만에 하는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MIT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학과 페이지에 가면 가끔 학생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있을까?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창고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신 재고 관리 시스템 아이디어 좋던데요. 효율이 20% 올랐어요. 제임스가 칭찬했습니다. 아, 그냥 전에 배운 거예요. 어느 토요일 데이빗이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수진 씨한테 연락 왔어요. 지수 씨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준호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네. 근데 지수 씨는 아직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수진 씨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 골든게이트 공원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일주일이 지나는 게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워크맨즈 매장에서 가장 싼 바지와 셔츠였지만 깨끗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일요일 오후 3시 골든게이트 공원 스토우 호수. 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이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니야. 근데 해야지. 그때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과 키가 훨씬 큰 젊은 여성.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 13살 소녀가 이제 18살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준호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아빠의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데이빗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친구 소개할게요. 준호 씨, 이쪽은. 그때 지수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영원처럼 느껴진 3초. 아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빠. 아빠예요.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안았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준호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빠 살아계시잖아요. 지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멀리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아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어디 계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지수야. 아빠가 아파서. 정신이 아파서.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좋아지신 거죠? 응, 이제. 좋아지고 있어. 천천히. 준호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닮았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수진을. 그리고 둘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빠가 MIT 다닐 때 어땠어요? 진짜 어려워요. 특히 알고리즘 수업. 지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내가 그거 전공이었는데. 도와줄 수 있어. 정말요? 우와, 완벽하다.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MIT 생활을, 준호는 창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창고에서 일하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했습니다. 응. 박스 옮기고 재고 정리하고. 그런 일. 멋있어요. 지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다시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준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현명해졌을까? 고마워, 지수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딸을 뒀구나. 수진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준호를 향한 차가움은 있었지만 조금은 녹은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지수야. 내일 학교 가야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만날 수 있죠? 지수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약속이에요. 지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그들이 떠나기 전 수진이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그렇게만 해주세요. 지수를 위해서. 그럴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준호와 데이빗은 벤치에 남았습니다. 해냈네요, 준호 씨.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응. 해냈어. 근데 이제 시작이야. 진짜 아빠가 되는 건 이제부터야. 그날 밤 준호는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에게. 오늘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가 놓친 5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하지만 남은 인생 내 곁에 있을 거야. 8월 준호는 매주 토요일 지수와 만났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공부를 도와줬고 때로는 산책을 했습니다. 지수는 아빠에게 코딩 질문을 했고 준호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 역시 천재세요. 아니야, 그냥. 오래 해봐서 그래. 9월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창고 관리자로 승진 생각 있어요? 월급 2배로 올라가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당신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들 회사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그걸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아빠 승진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아빠.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축하드려요.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10월 준호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으로. 지수가 올 때 자기 방이 있으면 좋잖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방 하나를 지수 방으로 꾸몄습니다. MIT 포스터를 벽에 붙였고 책상을 놓았습니다. 11월 지수의 1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준호, 수진, 지수 그리고 데이빗. 4사람이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배. 지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제 생일을 온 가족이. 그리고 데이빗 삼촌까지 함께 축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지수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와 수진은 뒷좌석에 잠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수진 씨. 기회를 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달라진 걸 인정해요. 하지만 아직
알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괜찮아. 2025년 12월 준호는 재활 1년 반을 맞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잘 지내고 계시죠? 준호 씨, 목소리 좋아졌네요. 다음 주 재활센터 가도 될까요? 환자들한테 제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요. 다음 주 준호는 재활센터 강당에 섰습니다. 30명의 환자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1년 반 전 저는 이 자리에 환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딸과 매주 만납니다.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완벽한가요? 아니요. 여전히 매일이 싸움입니다. 어제도 술집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나쳤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겁니다. 저는 50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환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준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의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수, 데이빗,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도 왔습니다. 트리를 꾸미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지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준호, 수진, 지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액자에 글씨도 새겼어요. 읽어보세요. 준호는 액자 아래를 봤습니다. A family is not about perfection. It's about love, forgiveness, and never giving up. 가족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준호는 또 울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밤이 깊어 모두가 떠난 후 준호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년 전 5억 달러 회사의 CTO였던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 지금은 창고 관리자.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진이었습니다. 아, 뭐 두고 갔어? 아니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 들어와 창가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럴게. 약속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다시 함께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딸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수가 준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정의하지 않아.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정의하지.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텐더로인 거리도 보였습니다. 마크가 죽었던 그 골목도. 준호가 4년 반을 살았던 그곳도. 하지만 이제 그곳은 과거였습니다. 미래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 매주 토요일 딸과의 만남에,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매일 밤 술을 거부하는 그 선택에,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